지금부터 암수의 경산지회 고향 광자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해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양 회원님과 경산 회원님 일찍 원거리에서 서둘러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존경하는 청기찬 전 정교님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그 특강 1위를 받았습니다. 주제가 담수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어른이 부탁한 것을 못하겠습니다 이야기도 못하고 앞에 사람이 갑작스럽게 요구가 생겨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온 새벽 3시에 깼어 잠을 한숨도 그 둘은 못 잤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실수하고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담수회란 것은 바로 그 인이 예 인이 애지 그 다음 뭡니까? 신이죠. 믿을 신자죠. 예.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향교에 다니는 우리나라의 유림들의 사상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는 의지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죠. 의는 바로 춤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 애는 이게 자칫 세월의 변화에 따라 또 산업화로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애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 이 애절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혜죠. 지혜. 이것은 바로 신입니다. 그 인이 애지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성된 그러한 조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 문헌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원로인 향교 유림으로부터 제가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근본이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에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리를 지켰다. 이 의리를 지켰다 하는 것은 구국입니다. 구국. 나라를 구했다는 것이죠. 전부 여기 모이신 분이 경산 분이라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경산은요. 신라 때는 신라가 자칫 642년에는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서기 642년에 선덕 여왕이 왕으로 재임하고 있을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산 지역을 본래 압도국인데 신라가 흡수를 해버리고 신라의 한 영토로 되었지만 행정구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642년에 이 지역을 암양주다 해서 삼국사기의 김유신조에 보면은 암양주라고 명명을 하고 암양주의 군주는 군사군자입니다. 군주로 김유신을 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은 어떻게 해서 암양주의 군주가 되었을까요? 당시에 640년에 잃어버렸던 이 신라의 최고 관문성입니다. 신라의 거성이 무너지면 바로 신라의 금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이 지도상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자 비슷하게 이렇게 지형이, 이게 와촌입니다. 생겼는데 이 일대에
위수 지역으로 청도는 이서국이고 이서소국이죠. 또 영천은 골궐국이고 대구는 탁순국입니다. 본래 압도국일 때 그런 나라가 전부 신라의 멸망을 사실했죠. 제일 늦게 멸망했는 나라가 바로 이서국입니다. 이서국이 얼마나 강했나 하면 신라를 자기들이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신라 노래왕 때까지 계속 침입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미추왕릉에서 댄잎을 머리에 꽂은 작은 꼬마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수만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모두 활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활을 막 쏘니까 감히 이서국 군인들이 가까이 서지를 못했다. 그래서 항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공이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추왕릉에 가면은요, 미추왕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그 조리대 같은 대나무가 많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왜? 주격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주격군이 미추왕을 수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나무를 전부 제거하고 없습니다. 아마 이 미추왕이 경주 김씨 왕으로서는 초대 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추왕 속에 있던 군사들, 미추왕을 수호하고 있는, 지켜주고 있는 신장과 같은 그런 작은 장수가 모두 화살촉에 독약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쏴버리니까 이서국 군사들이 덩치는 크지만 그걸 맞으면 독침이 들어오니까 전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사만 부건의 그 소국들은 사로국이 전부 흡수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대야성은 합천부건입니다. 경남 합천부건. 합천부건에 있는 신라의 제1관문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너졌느냐? 대야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입니다. 그리고 김품석의 아내는 김춘추의 큰딸인 고타소라는 공주였었는데 김춘추가 여색을 밝히는 관계로 밑에 있는 부장들이 전부 김품석에 의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백제와 결탁해서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 하면서 성문을 열어두었는 거예요. 그래 백제 2만 적의군들이 뭐 저항도 없이 그대로 돌아가 완전히 함락을 시켰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무 여색을 밝히면 집고집과 나라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이 압독주의 영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 암양 부근만 알겠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고령까지, 저 경주 일대 저 위에까지, 대구에서 지금 대구 광역시 끝부분, 영천 끝부분까지 전부 암양주로 편입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를 직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직무에 선두주자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암양주에 있는 청장년들입니다. 청장년들이 스스로 내가 비록 우리나라가 신라에 멸망했는 국가지만은 또 이 암양주가 멸망하면 또다시 백제한테 우리가 신라한테 핍박을 받은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우리는 엄청난 그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스스로 군사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어병입니다. 어병이죠. 이 어병을 모았는데 김유신은 처음에 와가 딱 이라고 와보니 김유신이 암양 와서 2년 후에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김유신이 그냥 장군으로서 군주로 왔는데 김유신이 탁 이렇게 신라의 장군이라고 어깨 힘주고 탁 이렇게 암양주에
소재지 탁 와보니까 전부 밑에 백성들이 나오가 엎드리가 환영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떡 와봐도 겉어보지도 않거든. 이건 삼국상계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겉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유신이 가만히 보니까 하하, 이거 문제가 있구나. 김유신과 같은 그런 덕장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 지역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라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라의 장군이 내가 오니까 네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김유신이 그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하면서 달포 동안 그들과 함께 저작거리가 거리에 가가 술도 먹고 암양주에 있는 주민들이 춤을 추고 노는 자리에 가서는 같이 춤도 추고 이래 한 달 반 가까이 이래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 하니까 암양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신라의 장군이라 또 특히 김유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신라의 장군이 와서 나라를 구할 생각은 않고 내 술 먹고 우리들과 같이 놀고 춤이나 추고 이런 졸장부가 왔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백제에게 또다시 이 땅이 백제로 넘어가겠다.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봉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경산 지방의 최초의 장이입니다. 장이야. 최초의 장의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김유신이 하하, 이제는 되었구나 하면서 선덕 여왕에게 가서 이제는 암양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걱정하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대야성을 탈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전하께서 윤허만 하시면은 제가 그들을 저희 휘하에 병력으로 뽑아서 선발해서 대야성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덕 여왕이 백제의 군사는 전부 정예부이다기라. 그런데 자네의 밑에 휘하에 있는 사람이 이제 훈련시키가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무쟁이를 데리고 나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김유신이 하는 말이 그것은 그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면은 무지랭이든 그게 천민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오로지 그들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윤허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덕여왕이 그대의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해서 암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대표를 만났어. 사실은 여차하고 이렇게 했다. 당신네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당신의 그 속마음을 다시 뒤집어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달포 동안 일부러 내가 꾸며서 한 짓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김유신 장군의 휘하 장병으로 들어가기로 모두 희망을 했다. 그렇게 해서 다 모두 흡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했던 장소가 사적 제218호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대야성을 다시 차란한 전투에 나가서 대야성을 전투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암양에서 출병하였던 그 본토백이 청장년들은 거의 다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재까지 그러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고 훈련장도 분명히 유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적인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츰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러한 역사적 기록을 모두 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세미나도 하고 여기에 대한 재조명의 방법은 없나 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이 자인 지방에서 또 두 번째 창의를 골기했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한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지 성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 역사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게 수원 한씨 알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비근 아래로 그 한장군이라는 존재가 자인 현민들을 구하고 훗날 그분이 단호의 주신앙체로 주신으로 이렇게 초항을 받고 매년 음력 5월 5일 단호 때 이분에 대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큰 단어가 강릉단호입니다. 강릉단호의 주신이 누구냐? 그 즈음에 암양주의 군주를 하고 도덕으로 성찰을 해서 대장군의 그 자리에 소임하였던 김유신이 강릉단호의 주신입니다. 부신은 누구냐? 강릉 지역 사람들을 구해준 범일국사입니다. 그럼 요 인근 지방에 군의단호가 있습니다. 군의단호에도 또 여기를 가보면 군의단호에는 세 사람의 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그 선인 신이 주신이죠. 주신이 김유신 장군입니다. 그 다음 좌우의 부신이 소정방과 이무 장군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인단호는 한 장군이라 하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인 지역에 있는 여러분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김유신이든 한장군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분의 실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세월이 자꾸 흘러가고 세대가 바뀌어지면요 점차적으로 자인단호도 잊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전수관도 있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두었지만 세월이 점차 흐르고 산업화 물결이 파도치듯이 거센 파도처럼 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인의애지 중에 가장 지금은 근래라고 합니다. 가장 근래에 와서 선두 주자로 활동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1592년에 임난이 발발했습니다. 4월 22일 날 어떤 문헌은 2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난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5월 초순에 자인단호가 한참 무르익을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이곳에는 자인향교가 있었습니다. 자인향교가 있을 그 수년 전에 이 지역 출신으로서 자인지방을 임난 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전 재산을 내걸고 의병 활동에 선봉에 선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제 최문병 선생입니다. 성제 최문병 선생은 임난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자신이 26살 될 때 그때는 자인향교가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마로 전부 전소되고 복원이 되지 않은 것을 지역에 있는 유생들과 함께 그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자기의 재산도 많이 내놓고 이렇게 해서 향교를 새롭게 복원하는데 앞장섰다 하는 그런 기록이요 최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문헌이 어디에서 나왔나 하면요 경주 안강에 가면은 경주 이시 양월문중이라는 이시 문중에 있는데 그 문중에서 한 분이
중앙 관료를 하다가 낙향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분이 주로 집필을 뭐를 해가 고서를 남겼는가 하면은 속현과 복현, 향교, 유생들의 활동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제록을 하고 기록을 하고 남겼습니다. 그것이 약 한 50점쯤 되는데 그 책들이 그 책들 중에 3분의 2가 보물로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또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죠. 되면서 그 문헌 속에서 자인현에 대한 복설운동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직접 그 당시에 경주 부윤 이정이라는 사람이 그 학정을 했던 그런 사례도 리얼하게 기록을 해 두었고 또 이 자인 현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학대를 하였던 그런 실상들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최문병 선생은 품관이다. 품관이라는 것은 몇 품 하는데 거기 하나의 관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 관리는 안 했지만은 대표격으로 있은 사람을 품관이라고 불러 주었다 합니다. 그 품관의 자격으로서 자인향교의 복원을 서둘러서 결국 자인향교를 복원했다. 나라 윤회를 받아서 복원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것이죠. 하고 5월달 초에 양산에 있던 관속들이 이곳 향교로 느닷없이 쓰러지면서 논둑에서 쓰러지면서 유생들이 여기 모이가 뭐 향응을 하고 있는데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것처럼 이렇게 모이가 술과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곳에는 현이 없었습니다. 경주부에 속현된 무주공산이었죠. 아무도 이 땅을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그 유생들이 탁 보니까 관속인데 막 넘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이런 사람이 6, 7명이 막 오거든. 어디 향교 돌아다니 막 마당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 연유가 무엇이고 하니까 왜 놈들이 쳐들어가. 지금 양산도 어제 넘어갔고 지금 밀양까지 왜 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살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도 곧 오늘 내일 좀 들어닥칠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는 벌써 청도 일부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럴 이야기를 들은 성재 선생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소상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 가까운 친구 이 김우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정교님 아마 윗대 그 선조지 싶은데 김우련이라는 분하고 최문병 선생은 아주 가까운 우록동의 친구입니다. 이 두 분이 소일해가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그냥 있어도 되겠나. 이렇게 해서 그 한 3일 동안 크게 고심을 하다가 자기 집 우록동입니다. 저 앞에. 그는 그때는 울곡입니다. 자기 집에서 가솔들을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했죠. 자, 지금 우리가 이대로 땅을 넘겨줄 수 없다. 이 자인 땅을 넘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자 해서 가솔들과 함께 자인향교의 위판을 끌어안고 자기 선조의 위패와 같이 보자기에 쌌어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가느냐? 용성면 용전리 속칭 물안동이라는 곳에 피난을 가게 됐죠. 물안동에 누가 있나 하면 자기 윗대 아버지, 어머니, 윗대 선영이 거기 다 있는 곳입니다. 이분은 근본 효자이기 때문에 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8살부터 늘 3년간 심요살이를 해왔던 그런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지형지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는 분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피난 가는데 이 양산에서 온 관속들도 같이 합세를 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창의를 했다는 것이죠. 하면서 이분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은 청도에서 경산 땅으로 외놈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청도 동곡 쪽으로, 동창 저쪽으로 미리 나가서 왜구를 청도의 박경진 어병장들과 합세를 해서, 박경진 어병장은 무관입니다. 합세를 해서 막아냈다는 것이죠. 최문병 어병장은 지역의 유생입니다. 칼도 만칠 줄 모르고 창도 들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이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에 자기 마을 자택 옆에다가 강학당을 지었습니다. 그게 인지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당에 가면 옮겨줘서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허물이 일락하고 천막을 덮어놓고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 인지제에다가 활도 만들어가 넣고 칼도 대장간에 가서 만들어 놓고 무기를 많이 준비를 해서 그곳에 모아두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어떤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창의를 했는데 무려 이 자인 현민들이 10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동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1592년 그 점에요, 여기 보면 영남대학교 교수 둘이가, 이광우, 이수아이라는 교수 둘이가 합동으로 쓴 논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쓴 논문인데 보면은 그때 임난이 발발될 시점에 인구가 얼마냐? 2226명입니다. 2226명 그때만 금방 태아가 우는나 하고 자리 끄락하면 꼴딱 넘어가는 할배까지 다 합해가 2226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1000명을 어병으로 직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결국 50%가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배하고 어린 아이들 빼고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병에 다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어디서 있었느냐? 바로 성제 선생의 그 선비 정신입니다. 성제 선생의 선비 정신과 인의애지를 갖춘 그런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따랐다는 것이죠. 듣지 않을까요? 최문병 선생은 이때 많은 그 시협을 받아서 여기에서 자인에서 남산 용성 가는데 자기 땅을 밟지 않으면 넘어가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구전도 있습니다. 그러할 점에 이분은 소작인이든 누구든 참여하는 사람 모두 을을 가진 사람은 다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자인유생들도 모두 합세를 해서 전부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잘 아십니다. 관란서원 원장도 계시는데 관란서원을 처음에 만들어내고자 하였던 관란 이성정 선생은 연세가 80이 가까웠습니다. 이분도 붓을 던져버리고 지역의 어병들을 모았다. 그리고 용성에요, 공란에 가면은 최철견이라는 어른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들 2형제, 손자까지도 모두 어병을 모아서 경남 쪽으로 출병을 했다. 그 옆에 보면 용산자락 밑에 보면 지금은 용산서원이라고 해두었습니다. 거기에 용산서원의 신의를 모시고 있는 분이 죽은죽포 선생입니다. 죽은죽포 선생은 동네 부사의 그 편지를 받고 내가 그 부사의 훌륭한 뜻에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해서
지방에 있는 어병들을 200여 명을 모아서 울주를 넘어서 그 부산 쪽으로 가니까 송상현 부사가 이미 외놈한테 항복을 하고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어령 쪽에서 장렬하게 외놈들과 전투를 하다가 외놈 우두머리의 목을 수갑을 하나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고 지금 공란에 뒤에 사당 뒤에 산에 가면은 묘가 있습니다. 그 묘에는 평소 그분이 입고 있었던 옷으로 가묘를 만들어서 매년 제를 올립니다. 이분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잘 아는 경산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인뿐만 아니고 경산에도요, 현령은 그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느냐? 물론 발단은요, 성동서원에 그때는 서당이죠. 서원에 있는 유생, 지금은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그 정시 문중에 유생 삼정간이 나서서 어병을 모으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나 이미 관속과 현령은요, 야반 도주를 해보고 무주공산이 또 되었어. 그럴 때 왜구가 어디 돌았냐? 남천면 금곡까지 쳐들어왔는 기라. 금곡 일대에 돌아서 처녀들 노약자들 구별 없이 살육을 하고 재산을 빼들고 불지르고 엉망진창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도 또 있는 사람은 못 견디면서 모두 경산 쪽으로 도망올 즈음입니다. 그래 할 때 정병함이라는 아까 삼종간의 그 대표들이 반야월에 유라동에 있는 최대기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최대기는 일찍이 외놈들을 막기 위해서 어병에 가담을 했고 자기 나름대로 또 창의를 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39입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경산을 도와달라 해서 하니까 기꺼이 그분이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경산에 와가지고 어병대장으로 초대했는데 이 어병대장은 대자가 큰 대자 대장이 아니고 또 이 대자 대장도 아니고 뭐냐? 대신 대자라. 현령 대신으로 대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분 이름이 관명은 최응담 선생입니다. 이분도 유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대에 있는 왜구들을 모두 물리치는데 같이 동참했는 분이 누군가 하면 고산 옥수에 있는 박응성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관입니다. 무관인데 삼형제를 모두 저 성주 전투에서 다 잃어버렸고 자신도 전사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묘가 저 옥수 보안골에서 산전으로 넘어가는 경산구역입니다. 산전 뒷산 꼭대기에 보면 박응성 어병장 묘라고 해서 제가 찾는데 하루 더 걸렸습니다. 그 묘가 있습니다. 그 삼형제와 아버지가 순절을 했죠. 하고 하양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혜라는 분이 그분도 유생입니다. 신순경 장군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대가 끊겨서 지금 아마 청도 김씨들이 제사를 모셔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지역의 출신들이 곧 모두가 장군이 아니고 관군이 아니고 모두 여러분들 같은 유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생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왔는가 하는 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를 잊지 않습니다. 바른 길에는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 하는 이 강력한 자기의 사상이 온몸에 배어 있던 사람. 이가 곧 충으로 바뀌고 충이 곧 나라를 구하는 구국 대열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 어병들의 정신이요. 바로 선비 정신입니다. 이 선비 정신이 곧
오늘날 이 담수회의 창설 목적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자인 복설도요, 자인이 고려 현종 19년에 자인이 경주 부에 속현이 되었습니다. 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암양 압도국이 신라에 들어가보고 여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래 돼 있었어요. 600년 동안 여기는 고을이 없었습니다. 현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년 동안 엄청나게 투쟁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앞에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월 문서에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품관이었던 최문병이라는 선생이 스스로 이 복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현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지역의 유생 100여 명과 함께 소장을 한양으로 올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성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을 안 경주 부윤 그 이정이라는 사람이 최문병 선생 외에 두 사람을 불러서 엄한 문초를 하고 체벌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임난이라가 나자 최문병 선생은 그건 일단 중지하고 임난 전투에 나갔다가 42살 때 최문병 선생은 바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직전에 중요한 것은 이 기록에 보면요, 최문병 선생이 임난 정유제라를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복설 운동을 추진하는 겁니다. 막 떠들고 상소 올리고 이랬는데 정 안 되면 못 주겠거든. 너가 경주는 우리 멀어서 안 되니까 대구 부로 속현을 옮겨달라.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장상군에다가 우리 합속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불려가가지고 엄청난 매질을 당했다고 이 기록은 소상하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참고 문헌이 여기 빽빽하게 이 한번 보십시오. 그 고문서에 나오는 걸 빽빽하게 원전을 싣고 이렇게 많은 원전을 싣고 이렇게 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와서 체벌을 받고 2년 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최문병 선생은 나라를 구하는 데는 지칠 줄 몰라는 게 죽을 시간도 없고 병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동족한테 우리가 불편하니까 그쪽을 좀 해서 우리 지역 현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이런 건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불러가가지고 매질이나 하고 나라 임금도 방관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니까 결국 그분은 그로 병이 날 수밖에 없고 요사이도 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병의 후유증으로 2년 후에 생을 마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1600년도에 와서 그 앞전에 지역 선비의 업을 높이 평가해서 지역의 유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일어났던 분이 바로 김응명 선생입니다. 저 자인향교 정교의 그 선조입니다. 그래서 김응명 선생의 아버지가 아까 최문병 어병장과 같이 장의를 했고 거기에 또 아버지의 형제분 둘이가 모두 장의에 앞장섰습니다. 그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김응명 선생이 이 지역의 이광우라든지 이런 유생들과 같이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637년에 왕의 윤허를 받고 조선 인조 때입니다. 윤허를 받고 자인현이 복현이 됩니다. 처음
자인현의 현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신관입니다. 처음 신관입니다. 관청이 처음 생겼다고 신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현감이 100여 명 가까이 났는데 자인 현감은 전체 수가 상당합니다. 근데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 신관에서 어디 가냐면 원당으로 가는 거예요. 자인을 원당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옮기는 곳이 북살입니다. 자인 현청을 3번 옮겼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3번을 올렸는데 초대 현감으로 임선백 선생이 있었다. 이 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게 적어둔 사람이 바로 오행묵이라는 1800년대 자인 현감입니다. 그분이 쓴 자인 총세록입니다. 이 자인 총세록이 이 바로 오행묵 선생의 친필입니다. 이 글자가.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전부 그분의 친필이 쭉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지 않고는 자인의 역사를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뒤에 일제 때 와가 왜곡되게 막 적어놓은 그걸 가지고 자인의 역사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에 적은 것이 1943년에 쓴 자인 그 업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이 황모 씨가 쓴 것인데 그 집안도 있고 이 중에서도 같은 또 일종이 있을지 몰라서 언급을 이름은 생략합니다. 그분이 한학자입니다. 자인에서 유명한 한학자입니다. 십수년 전에 아마 별세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선한 업지에도 보면은 외정 때 선한 업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적어두어서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자인의 지명 자체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자입니다. 인자고 자자는 뭡니까? 자자는 인자할 자자입니다. 요거는 불교입니다. 불교고 요거는 뭡니까? 유교입니다. 불교와 유교가 합한 이름으로 자인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인이라는 자자는 그 당시 자인 현역이에요. 누가 태어났느냐? 원효 대사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저 유곡이 자인 현구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자는 누굽니까? 그의 아들 설총 선생입니다. 그분도 홍유설 선생 목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보면 뭐라고 써놨냐? 생의 유곡하고 장의 유천이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나기는 유곡에서 나고 자라기는 유천동, 지금은 여천입니다. 유천동에서 자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요, 삼국 유사 원효 불기조에 보면 원효는 암양군 남불지촌 북쪽의 율곡의 사라수 아래서 태어났다. 그의 본가는 서남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인의 사람들은 이 원효대사가 태어난 곳이 바로 제석사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제석사이든 설총이 태어난 곳이 이 자인 향교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산 지방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원효의 할아버지가 임피라는 사람입니다. 임피로는 그 신라의 육부 촌장 중에 보면 그 설씨가 있죠. 후손입니다. 임피공은 그 당시는 유교가 없었지만 지금 같은 유생입니다. 그분은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그 일대 청소년들에게 글을 일깨워주고 눈을 뜨게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조금 사찰이 있는 데서 조금 내려오면 적대지라는 못이 있는데 못의 오른쪽 산 언저리에 임피공의 묘가 있다 하는 기록이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피공의 묘가 있다 하는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 묻었구나 하는 게 아니고 사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원효의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고, 또 원효가 적어도 유년기에 살았고, 사당에 있는 그 일대에 설총이 탄생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사는 신라의 불교를 토대로 해서 설총과 더불어 이 땅이 유학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유학의 후대의 인물들이 이 땅을 외적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막아내었던 그러한 고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경상지방의 터줏대감으로 국권이 자리하고 있는 여러 어르신네들은 정말 이 나라의 부흥의 근간이 되었던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담소회라는 조직이 사람과 의리와 또 살아가는 행위, 그도 또 이치와 지혜, 믿는 신이 이것들을 두루 갖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담수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자자손손이 이 땅이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다, 이것을 후대에 길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담수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어제 하면서 잠 못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담수회가 체계적으로 사회에, 우리 주변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또 젊은 세대들은 이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어른들이 애써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오고 이 땅의 인의애지를 뿌리내리게 했던 그런 정신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위정자들은 정치를 하면서 또 행정 관료들은 행정을 추진하면서 옹고이지신이라는 그러한 어른들의 훌륭한 발걸음과 업적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그들에게 우리 이 땅을 지켜준 주역으로서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고, 앞으로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의 살아온 그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여러분들 자신보다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용기를 불어줄 수 있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몫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조금 힘든 것이 있더라도 굽히지 마시고, 특히 사라져가는 이 애절, 이 애절이 만약에 땅에 떨어 추락해 붙다 하면 이 땅의 역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저 아프리카 사막에 흑인들 사는 조그마한 소국들과 같이 또 그들보다 나은 나라가 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지주는 무엇이냐? 바로 애의와 선조들이 남긴 의, 또 인성, 그 다음에 변함없는 지혜, 그리고 서로 믿는 신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자긍심 가는 그런 이야기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과 같은 훌륭한 지역을 지키는 선비들이 그 선비 사상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제 부족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주에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